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했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수요일날 기자회견을 기자들이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완전히 근데 내용은 김 빠진 사이다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원래 어깨에 힘 빡 들어가면 오히려 더 거리가 멀리 안 나갑니다. 뭐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임종석 실장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을 일을 했어요. 그 이전에 뭐냐면 원칙과 상식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한다고 할 때 끝까지 말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당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왜 나가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또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윤영찬 의원 탈당 막아놓고 자기는 탈당을 해요. 그 모양이 우습잖아요. 그래놓고서 한 얘기가 뭐예요. 임종석 실장이. 저는 오늘 저녁에도 왕십리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으로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당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내용이 완전 바깥으로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한 발을 양보할 것이냐,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건 재심을 신청을 해도 다 기각될 것 같고.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고 네. 그냥 이제 막 하는 거고 원래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사람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이거는 이번 플랫폼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걸 타고서 목포 안 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들은 쭉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간곡히 요청한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고려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간곡히 요청한다 그러면 제가 왜 간곡히 요청한다고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는 너무 순진할 수 있다. 또 순진해서 그럴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닐 거고. 예. 그러면 명분 쌓일까? 혹시 탈당이나? 그런데 탈당 가기에는 민주당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친박연대는 미래 권력인 박근혜 2008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가 당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살아 돌아가서 박근혜 대표를 돕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명분이 되거든요. 근데 나가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예요. 못 들어와요. 지금은. 그래서 탈당해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반명의 구심점의 명분 쌓기일까? 이 정도로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당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이거 이미 프로그램 된 거라고 하나도 놀라운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러 마을에 내려갔을 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거 보였지만 실제로 두 분이 하신 말씀을 딱 들어보게 되면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친명이니 또 친문이니 이 프레임이 매우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용광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다 녹여버리겠다. 다 녹여버리겠다. 이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거기서 뭔가 결렬됐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대표도. 사실 민주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고 친명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친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걸 잘 녹여내라. 네. 이런 의사를 전달했고 이 사람을 들여다 당의 적자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해찬인데 그렇죠.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딱 하나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순도 100%의 친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을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의도인데 그 당 대표에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당 전체를 나를 위한 철갑으로 만든다. 예. 그렇죠? 이래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3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해도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 이게 유일한 프로젝트거든요. 거기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 후에 자기의 리더십을 흔들 만한 세력들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쭤보는 건데 요 테이블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혹시 약간 보수 쪽이고 약간 진보 아, 쪽 전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막 얘기의 강적들이. 아니 막 원래 안 얘기하시는데. 계신데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뭔가 자기 뜻이 있는 얘기를 안 건가 되죠.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그죠? 혹시 민주당은 방어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아니, 방어하시고 싶어 하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네. 계속 하시죠. 지금 흐름이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 아니면 좀 다른 얘기 하고 아니 싶으시는 동의합니다. 거예요? 네,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공천권이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는데 선거 끝나면 공천권이 없어지잖아요. 다음에 대권해야 되는데 권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분들을 빼는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면 게다가 또 또 다른 한편에서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산 회동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양산 회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당시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가 되고 나서 첫 만난 그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보가 되고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후보가 결정되어서 오면 대통령들이 다 오찬을 같이 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찬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차담회를 했어요. 그것도 독대도 아니고 본인은 중간에 앉고 이재명 대표 후보는 옆으로 앉히고 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차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모욕감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대표도 느끼실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세 사람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임종석 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윤영찬 그 수석 얘기를 거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그 참모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나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만나서도 아주 임종석 실장만큼은 꼭 챙겨달라고 얘기를 신신당부했죠. 했는데, 네. 근데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이다. 당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이해찬 대표를 전 대표를 만난 친문 중진들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해찬 고문에게 이재명 대표를 좀 설득하라고 얘기를 좀 해보지 그랬냐. 근데 그 중진 얘기가
그 말이 이해찬 대표의 말도 안 들어갈 것이 보이더라. 본인이 이해찬 그 고문과 얘기를 해보니.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뒷배처럼 보이지만 실제 뒷배가 됐었죠. 이해찬 고문이 이재명 대표에. 그렇죠. 그거는 친문을 친명으로 확장하는 단계에서 뒷배가 됐어요. 그런데 둘이 엄청나게 가깝고 그런다기보다도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고문을 모셔왔던 사이예요. 그럼 약간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 나쁘게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선하게 잘했으니까. 앵커시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좋게 말하면은 모셔와서 이렇게 나쁘게 되겠구나 좀 분명히 됐었는데 이해찬 고문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는 조금 더 압박을 한 건데 그냥 예의상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 하고 했겠지 그걸 따르거나 그럴 무게를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한 번씩은 그 총선 공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한 3번을 관여를 해요.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에 관여를 하잖아요. 엄밀히 보면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당으로 봐야 돼요. 지금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친문계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좀만 버티자, 도광양해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이런 심정들이 강해요. 임종석 실장이 컷오프 당한 다음에 엄청 그 격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좀만 기다리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 결과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그런 기류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뻔한 거잖아.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에 또 선거 나오는 거 보고 당대표 도전하는 거 딱 보고 그때부터 다 예견이 되잖아요. 무슨 코드가 다 읽히는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 다 아는데 비명계들 자업자적인 측면도 좀 분명히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에서 첫 포문으로 연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의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대선 선거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지만 당시 대선 캠프가 거절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명, 친문 갈등설이 파다해서 선거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그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저로서는 SNS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달리 참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견제하려 했다는 얘기죠. 원래 이거 당 대표가 대권을 생각하면 저렇게 견제를 합니다. 이회창 총재 시절에도요. 박근혜 그 부총재가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게 뭐냐면 대선 때 박근혜 그 부총재가 얼마나 그 대중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 당시에 훨씬 더 젊었을 때. 그때 그 선거 유세를 가면 같이 다닌 걸 꺼려 했다는 거예요. 이 총재 쪽에서. 친이 친박 갈등이 심할 때도 이명박 후보도 박근혜 후보한테 이기고 나서 동선을 같이 안 잡았어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임종석 실장이 나서게 되면 잠재적인 경쟁자인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견제를 한 거죠. 일단 또 일부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럼 오케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어. 그때 황금기를 이끌었어. 그런데 어려울 때 뭐 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지층 내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정말 많이 도우려고 했어.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은 거야. 그 얘기부터 깔고 가는 거라고 봐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맞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맞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혼자 컸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친문, 친노
덕본 거 하나도 없다. 내 발목만 잡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럼 만약에 이대로 컷오프 되면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뭐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제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새로운 미래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굳이 뭐 정치적 결사체를 만든다면 민주연대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의 그 새로운 미래로 가는 분들은 뭐 박영순 의원이라든가 뭐 서른 의원 미리 가 있는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진 이낙연계라고 봐야 돼요. 원래가? 근데 임종석 실장은 엄밀히 보면 이낙연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나가서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할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딱히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솔루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친박이 2008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친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합니다. 친박연대로 나가서 지역구에서 6석이 돼요. 그래서 오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 뭐라고 했냐면 살아서 돌아와라. 살아서 돌아서 다시 왔어요. 근데 올 때는 당의 주도권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점차 박근혜 당시 전 대표 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기 차기 때문에 대권 주자니까. 그렇죠. 차기 권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무소속 나가서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뭐냐면 나가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가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당권 자체가 친문이나 그러니까 반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선거에서 진다고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스피커들 대부분은 강한 친명들이에요. 쉽지 않고 그럼 어차피 못 돌아오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이 안에 있어야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줄어들었을 때 이 안에서 어떻게든 뭔가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